원숭이 소. 밖은 차갑고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라버넘 빌라의 작은 응접실 안에는 블라인드가 드리워져 있고 벽난로에는 환하게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은 체스를 두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게임에 대해 급진적인 발상을 지닌 사람으로 왕을 너무나도 무모하고 불필요한 위험에 빠뜨리는 바람에 벽난로 옆에서 평화롭게 뜨개질을 하던 백발의 노부인에게조차 한마디 듣게 만들었다. 바람 소리 좀 들어보게, 화이트 씨가 말했다.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알아차렸지만 이미 늦었고 아들이 그걸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듣고 있어요, 아들이 대답했다. 그는 음침하게 체스판을 바라보며 손을 뻗었다. 체크. 오늘 밤엔 그가 오지 않을 것 같구나, 아버지가 말했다. 손은 여전히 체스판 위에 떠 있었다. 체크메이트, 아들이 대답했다. 이렇게 외진데서 사는 건 정말 최악이야. 화이트 씨가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화를 내며 외쳤다. 이렇게 진창이고 외진 곳 중에 여긴 제일 별로야. 길은 늪이고 도로는 강이야.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 도로에서 겨우 2집만 임대되었다고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지. 괜찮아요, 여보, 부인이 달래듯 말했다. 다음 게임은 당신이 이길 수도 있잖아요. 화이트 씨는 날카롭게 고개를 들어 올렸고 아들과 부인 사이에 오가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재빨리 포착했다. 그의 마른 입에서 사라졌고 그는 자신의 가느다란 회색 수염 속에 죄책감 어린 미소를 감추었다. 그가 왔어, 허버트 화이트가 말했다. 정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묵직한 발소리가 문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노인은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며 급히 일어나 문을 열었다. 문 너머에서는 그와 새로 도착한 사람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안부를 전하는 소리가 들렸다. 새로 도착한 사람은 스스로에게도 안부를 전하듯 푸념을 했고 그래서 화이트 부인은 이런 하며 조용히 기침을 내뱉었다. 남편이 방에 들어서자 그 뒤를 따라 눈이 작고 얼굴이 붉은 덩치 큰 사내가 함께 들어왔다. 서전트 메이저 모리스입니다. 그가 소개했다. 서전트 메이저는 악수를 했고 벽난로 옆에 마련된 자리로 안내받아 앉았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호스트가 위스키와 잔을 꺼내오고 구리 주전자 하나를 불 위에 올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새 잔째를 비운 뒤 그의 눈빛은 한층 또렷해졌고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작은 가족은 이 먼 나라에서 온 손님에게 관심을 집중하며 귀를 기울였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어깨를 활짝 펴며 전쟁과 전염병, 이국의 사람들에 대한 기이한 이야기들을 풀어놓았다. 21년이야, 화이트 씨가 아내와 아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가 떠날 땐 창고에서 일하던 어린 친구였는데 이젠 봐. 이렇게 되었잖아. 그렇게 많이 상한 것 같지는 않네요. 화이트 부인이 정중히 말했다. 나도 인도에 한번 가보고 싶군, 노인이 말했다. 그저 잠깐 둘러보기라도 말이야. 지금 계신 곳이 나아요. 서전트 메이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는 빈 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한숨을 쉰 뒤 잔을 다시 흔들었다. 그 오래된 사원이나 수도자들, 고개사들을 한번 보고 싶네, 화이트 씨가 말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원숭이 손 얘길 꺼내셨잖아, 모리스. 그건 뭐였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군인이 급히 말했다. 적어도 들을 가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원숭이 손, 화이트 부인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글쎄요, 그걸 뭐 마법 같은 거라고 해야 할까요? 서전트 메이저는 무심한 듯 대답했다. 세 사람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방문자는 무심코 빈 잔을 입술에 가져다 댔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호스트는 그의 잔을 다시 채워주었다. 겉으로 보기엔 서전트 메이저는 주머니를 더듬으며 말했다. 그냥 말라서 미라처럼 된 보통의 작은 손이에요. 그는 무언가를 꺼내어 내밀었다. 미세스 화이트는 인상을 찌푸리며 물러났고 아들은 그것을 받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살펴보았다. 근데 뭐가 특별한 거지? 화이트 씨가 물었다.
아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 살펴본 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어떤 옛날 수도자가 마법을 걸었어요. 서전트 메이저가 말했다. 아주 성스러운 사람이었죠. 그는 사람들의 인생이 운명에 의해 지배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했고, 그 운명에 간섭하려는 자들은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걸 알리려 했죠. 그래서 그 손에 주문을 걸어 세 사람만 각각 세 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게 했어요. 그의 말투는 너무도 진지해서 듣고 있던 이들은 가볍게 웃던 자신들이 민망하게 느껴졌다. 그럼 왜 세 가지 소원을 안 쓰셨나요, 선생님? 허버트 화이트가 영리한 말투로 물었다. 군인은 중년이 젊은이의 건방짐을 바라보듯 그를 응시했다. 이미 다 썼지. 조용히 말하며 얼룩덜룩한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말로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화이트 부인이 물었다. 그랬소. 서전트 메이저는 대답했고 그의 잔이 단단한 이빨에 부딪혀 짤깍 소리를 냈다. 다른 사람도 사용한 적이 있어요? 부인이 계속 물었다. 첫 번째 사람도 세 가지 소원을 빌었지요. 그래요. 그가 대답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소원이 뭔지는 모르지만 세 번째 소원은 죽음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손을 가지게 된 거요. 그의 말투는 너무 엄숙해서 방 안에 정적이 감돌았다. 이미 세 가지 소원을 다 썼다면 이제는 필요 없는 거잖아, 모리스. 마침내 화이트 씨가 말했다. 그걸 왜 계속 갖고 있지? 군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습관인 것 같소. 천천히 말했다. 한때 팔 생각도 했지만 이젠 안 하려 하오. 이미 많은 화를 불러왔으니까. 게다가 사람들은 믿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동화쯤으로 여기고 믿는 사람들은 먼저 사용해본 다음에 돈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만약 세 가지 소원을 또 할 수 있다면 화이트 씨가 날카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할 건가? 모르겠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글쎄, 잘 모르겠군요. 그러고는 손을 들고 검지와 엄지로 매달더니 갑자기 벽난로 불 속에 그것을 던졌다. 그냥 탁에 놔두게. 군인이 진지하게 말했다. 정 안 쓸 거면 나에게 줘. 모리스, 화이트 씨가 말했다. 실소. 모리스는 고집스럽게 말했다. 난 불에 던졌어. 만약 그걸 가지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든 날 탓하지 마세요. 정신 차린 사람이라면 다시 불 속에 던졌을 겁니다. 하지만 화이트 씨는 고개를 저으며 새로운 소유물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 그가 물었다. 오른손으로 들고 큰 소리로 소원을 말하면 됩니다. 서전트 메이저가 말했다. 하지만 결과는 책임 못 집니다. 마치 천일야화 같네요. 화이트 부인이 일어서며 저녁상을 준비했다. 제발 내 쌍 정도 손 좀 빌려달라고 소원 빌어주세요. 남편은 주머니에서 부적을 꺼냈고 세 사람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서전트 메이저는 다급한 표정으로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모리스 씨. 화이트 씨가 웃으며 말했다. 장난삼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도 꼭 소원을 빈다면. 서전트 메이저가 거칠게 말하며 그의 팔을 다시 붙잡았다. 제발 말이 되는 걸로 빌도록 하세요. 화이트 씨는 원숭이 손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의자를 정리한 뒤 친구를 식탁으로 이끌었다.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원숭이 손의 이야기는 잠시 잊힌 듯했다. 식사 후 세 사람은 인도에서 겪은 병사의 모험담에 매료된 채 두 번째 이야기까지 들었다. 서전트 메이저는 군대 생활과 먼 나라의 이국적인 이야기를 풀어놓았고 그 말투와 표정은 오랜 세월 전쟁터를 누빈 사람의 무게를 그대로 담고 있었다. 그의 말들이 하나둘 끝나고 마지막 기차 시간이 가까워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세 사람은 현관까지 배웅했다. 문이 닫히자마자 허버트는 말장난을 하며 말했다. 그 원숭이 손 이야기가 다른 무용담들보다 진짜 같지는 않네요. 게다가 우린 그걸로 뭔가 큰일이라도 낼 수 있을까? 당신 그 원숭이 손을 사셨어요? 화이트 부인이 남편을 지그시 바라보며 물었다. 조금 줬지. 그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안 받으려 했지만 내가 억지로 쥐어줬어. 그런데도 다시 불에 던지라고 했어.
정말이네. 허버트 말이 맞아. 허버트가 익살스레 말했다. 이제 우린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행복하게 살게 될 테니까. 시작은 황제 되는 소원부터 해보세요, 아버지. 그러면 엄마한테 잔소리도 안 듣고. 그는 식탁을 돌아 장난스럽게 도망쳤고 미세스 화이트는 장식용 레이스를 들고 그를 쫓았다. 화이트 씨는 조용히 원숭이 손을 꺼내 유심히 바라보았다. 무슨 소원을 빌어야 할지 모르겠구나. 정말. 그는 천천히 말했다. 갖고 싶은 건 다 가진 것 같은데. 집만 좀 정리되면 완벽하시겠죠. 허버트가 아버지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그럼 200파운드 정도 소원 빌어보세요. 딱 맞을 거예요. 아버지는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부끄럽게 여기며 부적을 높이 들었고 허버트는 엄숙한 표정으로 피아노에 앉아 장엄한 코드 몇 개를 눌렀다. 물론 그 얼굴엔 살짝 윙크도 숨겨져 있었다. 200파운드를 원합니다. 화이트 씨는 또렷이 말했다. 피아노에서 강하게 울리는 충격음이 그 말에 반응하듯 터졌고 그 소리는 노인의 떨리는 비명에 의해 끊겼다. 그의 아내와 아들이 달려왔다. 움직였어. 노인이 외쳤다. 바닥에 떨어진 그 물건을 역겨운 듯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소원을 비는 순간 손 안에서 뱀처럼 꿈틀거렸어. 돈은 안 보이는데요. 아들이 그것을 주워 탁자 위에 놓으며 말했다. 아마 평생 못 보게 될걸요. 그냥 아버지의 착각이었을 거예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큰일은 없었으니. 그래도 충격은 있었어. 그들은 다시 벽난로 옆에 앉았고 두 남자는 담배를 마저 피웠다. 밖에서는 바람이 더욱 거세졌고 노인은 위층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다. 셋 사이에는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노부부는 잠자리에 들기 위해 자리를 떴다. 아버지, 내일 아침 침대 위에 커다란 자루에 담긴 돈이 놓여 있을지도 몰라요. 허버트는 농담조로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다. 그리고 장롱 위에는 무시무시한 무언가가 앉아서 당신이 그 부당한 돈을 챙기는 걸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는 홀로 어둠 속에 앉아 꺼져가는 불을 응시했다. 불길 속에서 그는 얼굴들을 보았고 마지막에 나타난 얼굴은 너무나 끔찍하고 유인원 같아서 그는 경악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선명해지자 그는 불안한 듯 웃으며 탁자 위에서 물이 담긴 유리잔을 더듬어 찾았다. 대신 그의 손은 원숭이 손을 붙잡았고 그는 몸서리치며 그것을 코트에 닦고는 위층으로 올라가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 아침 겨울 햇살이 아침 식탁 위로 환히 쏟아지자 그는 전날 밤의 두려움을 웃어넘겼다. 방 안은 전날 저녁에는 없던 평온하고 현실적인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고 작고 말라 비틀어진 원숭이 손은 마치 별것 아니라는 듯 아무렇게나 장식장 위에 던져져 있었다. 모든 퇴역 군인들이 다 그런가 봐요. 화이트 부인이 말했다. 우리가 그런 바보 같은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요즘 세상에 소원이 이루어진다니요. 설사 이루어진다 해도 200파운드가 어떻게 아버지 것이 되겠어요? 하늘에서 머리 위로 떨어질 수도 있죠. 허버트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모리스가 그 일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마음만 먹으면 우연이라 여길 수도 있다고 했잖아. 아버지가 덧붙였다. 아버지, 제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 돈 절대 쓰지 마세요. 허버트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그 돈이 아버지를 욕심 많고 인색한 사람으로 만들까봐 걱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를 쫓아낼지도 몰라요. 어머니는 웃으며 그를 문까지 배웅했고 아들이 길을 따라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남편의 잘 속는 성격을 놀리는 듯 즐거워했다. 하지만 그런 마음도 잠시 우편 배달부가 문을 두드리자 그녀는 얼른 달려가 문을 열었고 정작 배달된 것이 재단사의 청구서라는 걸 알게 되자 술을 좋아하는 퇴역 상사들에 대해 짧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허버트가 돌아오면 또 우스갯소리를 하겠네요. 그녀는 점심 식사 중에 말했다. 그러겠지. 화이트 씨가 맥주를 따르며 말했다. 하지만 그래도 그 물건이 내 손에서 움직인 건 확실해.
그건 맹세할 수 있어. 당신이 그렇게 느꼈던 것뿐이에요. 아내가 다정하게 말했다. 그게 아니야.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정말 움직였어. 생각이 아니라 사실이었다니까. 난 분명히 그가 말을 멈췄다. 왜 그래?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집을 망설이며 들여다보는 한 남자의 수상한 움직임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마치 들어갈지 말지를 고민하는 듯 보였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200파운드를 떠올리며 그 낯선 남자가 잘 차려입었고 윤이 나는 새 비단 모자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했다. 그는 3번이나 대문 앞에 멈췄다가 다시 걸어왔다. 4번째에는 대문 손잡이를 움켜쥔 채 갑자기 결심을 굳힌 듯 대문을 열고 길을 따라 걸어 들어왔다. 미세스 화이트는 그와 동시에 손을 등 뒤로 넘기며 앞치마끈을 서둘러 풀고는 그것을 의자 쿠션 아래에 감추었다. 그녀는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낯선 이를 방 안으로 데려왔다. 그는 슬쩍 그녀를 힐끗 바라보았고 그녀가 방 안의 어수선함과 남편이 정원일을 할 때 입는 코트에 대해 사과하는 말을 하는 동안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듯한 태도로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여자로서 허락되는 한 최대로 참으며 그가 본론을 꺼내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한동안 이상하리만큼 침묵을 지켰다. 저는 요청을 받고 찾아왔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을 꺼내며 바지에 붙은 실밥 하나를 떼어냈다. 저는 모앤 매긴스에서 왔습니다. 노부인은 깜짝 놀라며 숨을 죽였다. 무슨 일인가요? 그녀는 숨 가쁘게 물었다. 허버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뭔데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끼어들었다. 진정하게, 여보. 그가 급히 말했다. 앉아요. 성급하게 결론 짓지 말고. 나쁜 소식은 아니겠지요, 선생. 그리고 그는 애타는 눈빛으로 낯선 이를 바라보았다. 유감스럽지만 그 낯선 이가 말문을 열었다. 다쳤나요? 노부인이 다급하게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심하게 다쳤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없어요. 아, 감사합니다, 신이시여. 노부인이 두 손을 모아 말했다. 고통이 없다니 감사합니다. 정말 다행히. 그녀는 말을 멈췄다. 그 말에 숨겨진 불길한 의미가 그녀에게 닿는 순간, 그리고 상대가 시선을 외면한 채 더 이상 말을 잇지 않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두려움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숨을 들이켰고 천천히 남편을 바라보며 떨리는 손을 그의 손 위에 얹었다. 그리고 방 안은 긴 침묵에 잠겼다. 기계에 끼었습니다. 낯선 이가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기계에 끼었다고요. 화이트 씨는 멍하니 되뇌었다. 그래. 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앉아 있었고 아내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 쥐었다. 마치 40년 전 연애 시절처럼 부드럽게. 우리에겐 그 아이 하나뿐이었어요. 그가 조용히 말하며 낯선 이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정말 힘드네요. 낯선 이는 헛기침을 하더니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회사 측에서 깊은 애도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저는 단지 전달자일 뿐이며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그 어떤 대답도 없었다. 노부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멍하니 떠 있으며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남편의 얼굴에는 마치 전쟁에 처음 나가는 병사의 얼굴처럼 경직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모앤 매긴스는 일체의 책임을 부인합니다. 낯선 이가 말을 이었다. 우리 회사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인정하지 않지만 당신 아들의 공로를 감안해 일정 금액을 위로금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화이트 씨는 아내의 손을 놓고 일어섰다. 그리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낯선 이를 바라보았다. 말라붙은 입술로 겨우 단어 하나를 뱉었다. 얼마요? 200파운드입니다. 아내의 비명도 듣지 못한 채 노인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고 눈먼 사람처럼 두 손을 앞으로 내밀더니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다. 2마일 떨어진 새 공동묘지에서 노부부는 아들을 묻고 돌아왔다.
그들의 집은 그림자와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일이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탓에 처음에는 제대로 실감조차 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무언가 다른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듯한 상태로 머물렀다. 이 무거운 짐을 덜어줄 무언가를. 그러나 날들이 흘러가자 그 기대는 체념으로 바뀌었다. 나이든 이들에게 종종 무관심이라고 잘못 불리는 절망적인 체념으로. 이제는 나눌 말조차 없었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울 만큼 지루했다. 어느 날 밤 노인은 갑자기 잠에서 깼고 손을 뻗었을 때 곁에 아무도 없음을 알았다. 방은 어둡고 창가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낮게 들려왔다. 그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귀를 기울였다. 올라와요. 그는 다정하게 말했다. 추울 거예요. 우리 아들 쪽이 더 추워요. 노부인은 말하며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흐느낌은 이내 잦아들었다. 침대는 따뜻했고 그의 눈은 다시 감기기 시작했다. 그는 뒤척이며 잠이 들었고 이내 아내의 날카로운 외침에 깨어났다. 그 손이야. 그녀가 절규했다. 원숭이 손. 그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어디 있지? 무슨 일이야? 그녀는 방을 비틀거리며 걸어와 조용히 말했다. 그게 필요해요. 당신 그걸 없앤 건 아니죠? 거실에 있어요. 선반 위에. 그는 놀라며 대답했다. 왜 그래? 그녀는 웃음과 울음을 함께 터뜨리며 그에게 다가와 뺨에 입을 맞췄다. 지금 막 생각이 났어요. 그녀는 히스테릭하게 말했다. 왜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왜 당신은 생각 못했죠? 무슨 생각? 그가 물었다. 남은 2번의 소원이에요. 그녀가 빠르게 대답했다. 우리는 아직 1번밖에 안 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어. 그가 격하게 물었다. 아니에요. 그녀가 환희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1번 더 할 거예요. 어서 내려가서 그걸 가져오고 우리 아들을 다시 살려내요. 남자는 침대에 벌떡 일어나 떨리는 팔다리에서 이불을 걷어냈다. 맙소사, 당신 미친 거야. 그가 경악하며 외쳤다. 어서 가져와요.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어서, 그리고 소원을 빌어요. 와, 내 아들, 내 아들. 남편은 성냥을 켜서 촛불을 밝혔다. 이불 속으로 다시 들어와요. 그가 불안하게 말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우린 첫 번째 소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녀가 열에 들뜬 듯 말했다. 왜 2번째는 안 돼요? 그건 우연이었어. 남편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가서 그걸 가져오고 소원을 빌어요. 그녀가 흥분에 몸을 떨며 소리쳤다. 노인은 돌아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애는 죽은 지 열흘이나 지났어. 게다가 나는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옷으로만 그 애를 알아봤어. 그때도 보기 힘들었다면 지금은 더더욱. 돌아오게 해줘요. 노부인이 소리치며 그를 문 쪽으로 끌고 갔다. 내가 길러낸 아이가 무섭기라도 해요. 그는 어둠 속을 더듬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벽난로 선반으로 갔다. 원숭이 손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말로 하지 않은 소원이 끔찍하게 손상된 아들의 형체를 불러들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휘감았다. 그는 숨이 멎을 듯한 긴장감에 휩싸였고 방향을 잃었다는 사실에 더 큰 공포가 밀려왔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고 그는 벽을 따라 손을 더듬으며 조심스럽게 작은 복도로 나아갔다. 그의 손에는 그 불길한 물건이 들려 있었다. 그가 방에 들어섰을 때 아내의 얼굴조차도 변해 보였다. 그 얼굴은 창백했고 무언가를 기대하는 듯했으며 그의 두려움 속에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그는 아내가 두려웠다. 소원을 빌어요. 그녀가 강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건 어리석고 사악한 일이야.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소원을 빌어요. 아내가 다시 외쳤다. 그는 손을 들었다. 나는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나길 원한다. 원숭이 손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는 그것을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떨리는 몸을 의자에 묻었다. 아내는 이글거리는 눈으로 창문으로 다가가 블라인드를 올렸다. 그는 찬기에 몸이 굳어갈 때까지 앉아 있었고 가끔씩 창밖을 응시하는 아내의 실루엣을 힐끔거렸다. 도자기 촛대 속에서 거의 다 탄 촛불은 천장과 벽에 불안정한 그림자를 드리웠고 마침내 마지막 깜빡임과 함께 꺼져버렸다. 남편은 부적이 실패했음에 안도하며 조심스레 침대로 돌아갔다. 그리고 몇 분 뒤 부인도 말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그 옆으로 와서 누웠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다. 단지 시계의 째까기는 소리만 들렸다. 계단이 삐걱거렸고 벽 사이로 쥐 한 마리가 삐걱이며 달려갔다. 어둠은 무겁게 내려앉았고 한동안 용기를 짜내던 그는 결국 성냥 상자를 집어들었다. 성냥을 켜고 아래층으로 촛불을 가지러 내려갔다. 계단 아래에서 성냥불이 꺼졌고 그는 멈춰서 또 하나를 켜려 했다. 그 순간 앞문에서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하고 은밀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성냥 상자가 그의 손에서 떨어져 복도에 흩어졌다. 그는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으며 숨조차 죽인 채 두 번째 노크 소리를 들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돌아서서 황급히 자신의 방으로 뛰어들어와 문을 닫았다. 그때 집 전체에 울리는 세 번째 노크 소리가 들렸다. 저게 무슨 소리야? 노부인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쥐야,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쥐가 계단을 지나갔어. 노부인은 침대에 앉아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집 안을 울리는 커다란 쿵쿵 노크 소리가 또 들려왔다. 허버트야,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허버트야. 그녀는 문 쪽으로 달려갔지만 남편이 먼저 앞을 가로막고 그녀의 팔을 꽉 붙잡았다. 당신 지금 뭐 하려는 거요? 그가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리 아들이에요, 허버트예요.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몸부림치며 외쳤다. 2마일이나 떨어진 데라는 걸 깜빡했어. 날 왜 막아요? 놔줘요. 문 열어야 해요. 제발, 제발 문 열지 마.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자기 아들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녀가 울부짖으며 몸을 비틀었다. 나요. 허버트야, 엄마가 간다. 또 한 번의 노크, 그리고 또 한 번의 노크. 노부인은 갑작스레 몸을 비틀며 팔을 뿌리치고 방을 뛰쳐나갔다. 남편은 그녀를 따라 복도로 나와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그녀를 애절하게 불렀다. 그는 현관문에서 체인이 철컥거리며 풀리고 아래쪽 문빗장이 뻑뻑하게 당겨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숨가쁘게 헐떡이며 외치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빗장이야. 그녀가 크게 소리쳤다. 어서 내려와요. 손이 안 닿아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손과 무릎을 땅에 대고 방바닥을 미친 듯이 더듬고 있었다. 그는 간절히 바랐다. 바깥에 그거지 들어오기 전에 원숭이 손을 찾아낼 수 있기를. 문을 두드리는 굉음이 집 안 가득 메아리쳤고 그는 아내가 문에 대고 의자를 끄는 소리도 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부인이 문빗장을 되돌려 여는 소리를 듣는 그 순간 그는 원숭이 손을 찾아냈고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세 번째 소원을 속삭였다. 그리고 단말마의 절박함으로 마지막 세 번째 소원을 속삭였다. 그는 절박하게 세 번째이자 마지막 소원을 숨가쁘게 외쳤다. 그러자 노크 소리는 갑자기 멎었다. 하지만 그 메아리는 여전히 집 안 어딘가에 남아 울리는 듯했다. 그는 아내가 의자를 끄는 소리와 함께 마침내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차가운 바람이 계단 위로 휘몰아쳤다. 그리고 이어진 거. 절망과 슬픔이 뒤섞인 아내의 길고 처절한 울부짖음이었다. 그 울음소리는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는 아내 곁으로 그리고 그 너머 대문 밖으로 달려나갔다. 길 건너편 깜빡이는 가로등 불빛 아래 그곳에는 고요하고 텅 빈 거리만이 있었다. 원숭이 소.